KF-21이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 KF-21은 쌍발 미디엄급 전투기 4.5세대 완전한 디지털 설계로 이루어진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투기 시장도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그 다음에 운용 유지비까지 조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KF-21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약 120년 된 미국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전문 잡지로, 저는 K방산의 수출 소식이라든가 중요한 소식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에 소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 국방안보 포럼이나 여러 단체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K방산에 투자하라는 책을 이제 얼마 전에 한 권 냈습니다. 최근 K방산의 전 세계적 관심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얼마나 팔리고 있나요? 작년 2024년 수출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출액이 약 9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아무래도 이라크에 판매한 천궁2 대공 미사일 수출이 27억 달러, 그 다음에 폴란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그 다음에 FA-50 경전투기 등등 16억 달러 이상,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그 다음에 페루의 K808 장갑차 및 군함, 상륙함 등 해서 4억 7천만 달러 등이 이제 수출되었는데, 요 정도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수출 규모이고, 한국이 계속 이제 20위권에서 10위권 사이에 있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게 대해서 이제 한국이 방산 수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신규 수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함정 수출에 대한 원팀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함정을 수출할 때 둘 다 각자의 모델로 이제 경쟁하는 데서 벗어나서 상생을 하자는 건데, 요게 결국에는 이제 잠수함과 군함 수출을 각각 두 회사가 나눠서 분담하는 방향성으로 가자 라는 대략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요 MOU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잠수함 수출인데, 폴란드나 캐나다 등의 잠수함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 사업에서 양사가 각각 분리된 모델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팀이 돼가지고 장보고 3 잠수함이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요것들이 아주 유망한 수출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요 외에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 중에 유망한 것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는 KF-21 전투기, 그 다음에 마리노 상륙 공격 헬기, 작년 12월에 첫 비행을 했죠. 이런 항공우주 쪽 무기 체계들도 굉장히 수출이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중동 지역 장갑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쪽에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방산 수출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들은 정말 많으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방산 수출은 한 번 이야기가 나오면 최소 5년에서 길면 10년까지 아주 장기 투자랑 세이즈가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게 주목된다는 것 중에서 당장 올해 계약이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를 좀 양해 바랍니다. KF-21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성능이 좋나요? 성능적으로 KF-21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 가성비라는 거는 결국엔 전투기는 적기랑 싸우고 적진에 들어가서 폭탄을 떨궈야 되니까, 아무리 가격이 싸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임무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KF-21은 쌍발 미디엄급 전투기 4.5세대 완전한 디지털 설계로 이루어진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특징을 천천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단발이 아니라 쌍발급 미디엄 전투기란 건 뭐냐, 지금 현재 전투기들이 대형 전투기를 치면 Su-57이나 F-22, F-15 같이 엄청 크고 비싼 전투기가 있고, 반면에 우리 FA-50이나 그리펜 같이 작고 엔진 하나짜리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렴한 게 물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저렴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도 환경이 많지 않아서 큰 비행기도 같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싼 비행기라 해도 성능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걸 못 미치면 그거는 싼 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구소련제 전투기들이 원래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절반을 먹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 뻥 스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편이고 여기다가 중국의 그 전투기 수출이 최근 몇 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약간 주춤했던 게 이제 그걸 틈타 가지고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KF-21 전투기보다 비슷한 라이벌 전투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세미스텔스 4.5세대 전투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치면 아주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미처 만들지 않았던 이 틈새 시장을 노렸던 건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F-35가 더 좋지 않느냐, 미국제 전투기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투기 시장도 우리 자동차 시장을 고를 때처럼 아무래도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그 다음에 운용 유지비까지 조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KF-21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F-21의 라이벌 기기의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가장 약한 라이벌부터 이야기를 하면 슈퍼호넷이라고 있습니다. 슈퍼호넷은 미국 보잉사가 만든 해군용 전투기인데 원래 호넷이 있고 이걸 조금 더 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슈퍼호넷의 엔진과 KF-21 보람의 엔진이 똑같아요. F414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엔진인데 이 두 개를 장착하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 그런데 엔진이 똑같으니까 성능도 비슷하겠지만 하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슈퍼호넷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모함에 착륙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이 실질적인 행동 반경 이런 게 짧은 반면 KF-21은 훨씬 더 기민하게 만들어졌어요. 기민하다는 건 뭐냐? 엔진이 똑같은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민첩하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엔진이 똑같아도 생긴 게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슈퍼호넷은 디지털 설계를 적용한 전투기이긴 하지만 전투기 절반을 딱 떼어내서 원래는 19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제도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줄을 꺼서 만든 도면을 만든 이런 전투기하고 후방 동체만 디지털 설계 그러니까 컴퓨터 CAD 작업으로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최저값을 만들고 이런 게 적용될 반면 KF-21은 완전한 디지털 설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면 어떤 비행 성능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레이더에 얼마나 잡힐 것인지 요거를 설계해서 CAD 단계, 파일 단계에서부터 검증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완성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슈퍼호넷은 수출이 호주 말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KF-21에 큰 위협은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게 좀 한국의 KF-21의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일단 KF-21의 유력한 수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라팔 전투기 구매 같은 거를 좀 고려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측 자료를 종합해서 라팔과 KF-21 비교할 때 라팔의 장점은 팔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기는 검증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쓰면 거의 50년 갑니다. 지금 F-16 전투기가 최신형 전투기라고 하지만 첫 비행한 지 50년 되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라팔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대 초반에 나온 다음에 한 10여 년 이상 팔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서도 입찰을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2004년이면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 뒤로 300대 이상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망한 전투기가 되었고 이 팔렸다는 실적 자체가 강력하지만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팔이 KF-21보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 라팔과 KF-21은 공통점이 많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전투기와 전투기끼리 싸우는 에어-투-에어 미사일이라고 하는 공대공 무장 같은 것을 똑같은 유럽제 MBDI 미티어 미사일을 씁니다. 미사일을 같은 종류 쓰고 크기도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나고 특히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라팔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다만 라팔의 경우에 아무래도 무기 판매는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 국가의 중대 사업이고 몇 조 원짜리 드는 거니까 이 로비비력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좀 앞서 나가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좀 그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전투기는 세대로 구분하는데 세대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투기 세대로 해서 지금 KF-22 4.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기는 모든 군사과학 기술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최고의 기술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하나의 그 새로운 전투기를 내놓을 때마다 그 이전의 전투기들은 성능이 상대적으로 엄청 떨어지거나 세대가 다른 전투기들이 전투를 했을 때 도저히 맞붙지 못하는 그러니까 초신형 전투기들이 구형 전투기를 압도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요거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연구자들은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로펠러로 가던 전투기가 제트 엔진을 바꾸면서 최초의 제트 엔진 전투기를 1세대로 합니다. 그로부터 1세대 전투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199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쯤에 지금 우리 전투기는 4세대 하자. 4세대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서방과 러시아 쪽, 중국 쪽이 좀 달라서 러시아, 중국은 4세대 전투기를 3세대 전투기라 하고 5세대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은 4세대 전투기가 지금 현재 주력 전투기다.
주력 전투기라는 거는 전 세계에 쓰이고 있는 거의 모든 전투기가 3세대에서 4세대고 아주 소수의 5세대 전투기가 있다. 그러면 3, 4, 5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일단 3에서 4를 설명을 해볼게요. 3세대 전투기는 원래 레이더를 처음으로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레이더랑 미사일을 처음으로 조합해봤어요. 월남전 때 썼던 우리 F 팬텀이라든가 F5 전투기, 미그 21 이런 전투기가 있는데 레이더라는 장비가 그때만 해도 진공관을 썼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리고 레이더를 포착해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추는 기능, 요거 자체가 굉장히 처음 시도된 기능이고 실패가 많았거든요. 월남전 때 그 최첨단 그때 당시에는 3세대 전투기인 F4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명중률이 뭐 20%가 안 된다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미사일과 레이더의 조합을 도입했지만 이게 한계가 많았던 것. 요거를 3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월남전 이후 나온 4세대 전투기 지금 F-15나 F-16 이런 것들이 이제 4세대라고 하는데 4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 레이더와 미사일과의 통합 레이더의 성능도 좋아지고 미사일 성능도 좋아졌지만 요 두 개를 연동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기술도 많이 향상됐어요. 컴퓨터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 정확하게 신호를 분석하거나 옛날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옛날에 탑건이나 이런 옛날 영화들을 보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가고 있으면 미사일이 막 집안대로 날아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지고 룩다운, 룩업 그래서 내 눈에서 내 시선에 보이는 전투기가 아니라 위아래에 있는 전투기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를 해결한 최초의 전투기 세계가 4세대 전투기고 요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러시아의 그 구소련의 3세대 전투기들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전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5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스텔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스텔스는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잡히지 않는 건 아니고 내가 원래 정상적인 레이더라면 100km 밖에서 보여야 될 걸 10km, 15km 밖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적기를 1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지만 적기는 10km까지 접근해야지 나를 탐지할 수 있으니까 적기는 어디에서 무슨 미사일이 날아오지 못하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게 스텔스 기능입니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텔스 기능에다가 슈퍼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마하 2, 마하 1.8 시속으로 치면 2,500에서 3,000km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1시간 비행할 때 한 1, 2분 정도만 낼 수 있는 게 기존 4세대 전투기였는데 시속 1,500km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기능이 일부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4세대랑 5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4.5세대인 KF-21은 뭐냐? 5세대의 특징과 4세대의 특징을 섞었습니다. 무슨 특징을 섞었냐면 5세대의 특징이 이제 센서 퓨전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된 레이더, 그다음 통합된 전자장비 이런 것들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온 반면에 4세대랑 5세대의 스텔스 성능이 중간쯤이에요. 중간쯤이라는 것은 뭐냐? 4세대 전투기보다는 좀 더 멀리서 탐지될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멀리서 이제 적을 탐지한다. 그러니까 탐지 거리가 아무래도 5세대랑 4세대 중간쯤에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가. 여기에 지금 6세대 전투기가 조금씩 눈을 보이고 있는데 6세대 전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다 가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종이접기로 만든 비행기 같이 생겨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한데 스텔스 성능을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앞에 돌기들을 모두 없앴어요. 돌기를 없애니까 꼬리 날개 같은 것도 없고 동체도 안 보이고 삼각형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어느 방향에서 레이더파를 쏴도 잘 잡히지 않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6세대 전투기나 미국의 6세대 전투기나 둘 다 초장거리 작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투기 같은 경우에 한반도 내의 작전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에 뭐 태평양 상공에서 막 몇천 킬로를 비행한 이런 것들이 있고 무장도 그래서 지금 현재 200km에서 300km 되는 최대 이제 사거리를 500km 막 이런 밖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 그 다음에 AI와의 결합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6세대 전투기는 이제 출연만 했고 실제로 전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려면 20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 K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신간을 내셨습니다. K방산에 투자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K방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K방산주와 방산주가 잘 나가기 전에도 이제 방산 전문 기자로서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상대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방위 사업들이 많이 쇠퇴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고 유럽들은 우리가 원래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국산화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국산 무기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긴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K방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을 때 이미 유럽의 방위 사업체들은 생산력을 크게 줄이고 R&D 투자에만 열심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미래에 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R&D를 많이 받고 정부한테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은 줄여 나가거나 외주를 하는 추세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지금 급하게 필요한 무기들을 원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유럽의 방산업체 심지어 미국의 방산업체조차
생산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이 닫힌 무기들이 많아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K방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물어봤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책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위사업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 공시사항 같은 거 보셨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했어. 근데 어디랑 계약했는지 안 밝혀줘. 정보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가장 친척분들도 원래 밀리터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그 K 방산이 많이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장된 정보 혹은 너무 한국 방산을 깎아내리는 이 양쪽의 좀 불균형 정보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보고자 K 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일반인 시선에서 우리 K 방산 산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일까요? 무기로 치면 몇 가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할 거는 이제 T-50 훈련기 사업인데 T-50 훈련기가 IMF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공동 개발 형식으로 나온 초음속 훈련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항공 사업에 대해서 해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건 문자 그대로 여기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는데 IMF를 맡게 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삼성항공이라든가 지금 한국항공운주산업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초음속 비행기 그러니까 음속을 도입하기 위해서 특수한 재질이라든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단시간에 만드는 이게 엄청난 이제 해외에선 충격을 받아들여졌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연평도 포격전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해외에서 굉장히 충격받거나 감동받은 사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연평도 포격작전에 그 포격전 때 우리 해병대의 K9 자주포 대대가 대형 사격을 했는데 그때 막 참호가 불타고 포상에서 막 터지고 이랬는데 K9 자주포가 작동을 하고 적을 쏘는 장면들이 그때 당시 사진이 찍히고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요게 해외에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 에어로 그러니까 K9 자주포의 제작사에서는 이제 세이즈를 하거나 이런 부서 중에 해병대 출신, 해병대 포병 출신 이런 예비역분들이 계신데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자주포가 이제 북한과의 실전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또 명확하게 작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됐다. 요게 이제 꽂혀가지고 감동을 받는 바이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K9 자주포의 출현과 활약이 이제 두 번째 활약.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몇 번 말했지만 KF-21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4.5세대 전투기 고 출현과 함께 가장 최근에 또 주목받게 된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 사업 요게 승리한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상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했지만 사실 지상 장비 최강자는 독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의 지상 장비를 여러 가지 이제 입찰에서 막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처음으로 성공한 게 호주 장갑차 사업이었어요. 그때 이제 독일을 꺾을 수 있는 지상 장비 기술력이 하나랑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구나. 요게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 세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K방산이 언제부터 주목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요거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산갑 수출해서 2022년이나 폴란드 수출했을 때 납기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을 단시간에 주문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방위 사업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절충 교육을 해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K방산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